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시가 내년 1월 민간 관리가 만료되는 백양터널의 통행요금을 무료화하지 않고 할인에 징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 용호만 일대 고층 아파트 개발 사업이 추진된다는 보도 이후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이어졌는데요. 부산시의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구가 관광도시로 발돋움합니다. 북구 전체를 관광지로 만들어 1년 내내 관광객이 찾는 곳으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레드로드 1년 지역을 살리다. 홍대 상권은 현재 방문객 증가와 매출 신장이라는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백양터널 통행요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내년 1월 민간 계약이 만료되면서 무료화가 기대됐지만 부산시가 유료를 유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현재 시의회 동의만 남은 상태인데 시민사회단체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원도심과 외곽 중앙고속도로를 잇는 관문인 백양터널. 내년 1월이면 민간 투자 계약이 만료돼 시가 관리를 맡습니다. 통상 민간 계약이 끝나면 무료화하기 마련인데 시는 유료화를 결정했습니다. 통행 요금은 소형차를 기준으로 900원에서 400원 낮춘 500원입니다. 무료화하지 않는 이유로는 교통 혼잡을 들었습니다. 현재 하루 평균 통행량은 약 7만 5천 대. 무료화하면 41% 증가한 10만 6천 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안에 동의한 시의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이 몰리고 차량이 혼잡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50% 정도 줄어든 금액을 징수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궁색한 변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 시민의 어떤 그 편익 정진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무료화가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는 유료화 이후로 백양터널에 투입된 940억 원의 재정지원금을 회수하는 차원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추가 징수한 통행료는 터널 유지 개선 사업에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는 이와 별도로 신백양터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기존 왕복 4차선 터널을 7차선으로 늘리는 민자 사업으로 오는 2031년 완공 예정입니다. 이후부터 30년간 민간 사업자가 다시 통행료를 받게 됩니다. 요금 징수한 것보다 부산시가 재정 투입을 더 많이 했다면 그건 당연히 부산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통행료를 내고 재정을 지출하고서라도 시민들이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되게 불편함을 많이 느낀 거 아닙니까? 막히는 것도 막히는 거고 대중교통은 거의 안 가고 많이 안 가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시민이나 주민들한테 미안해하고 정책을 제대로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해하면서 오히려 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 시가 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엔 백양터널 통행료 무료화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가 첨부됐는데 설문 대상자의 86%가 무료화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부산에는 모두 8개 유료도로가 있는데 향후 만덕센텀 간 대심도와 사상 해운대 간 지하고속도로가 추가되면 10개가 돼 운전자들의 통행료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지난 4월 부산 용호만 일대의 고층 아파트 개발 사업이 부산시 주택사업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는 보도했었는데요. 보도 이후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이어졌고 부산시의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남구 용호만 일대입니다. 부산시는 일대의 이기대 문화예술 공원 조성을 위한 추진을, 남구는 용호 별빛공원을 조성해 시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남구는 용호만 일대의 마리나 해양레저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 타당성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부산시와 남구의 청사진과 달리 이기대 입구 바로 인근에
31층 고층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했었습니다. IS 동서 자회사인 주식회사 MLT가 부산시 주택사업 공동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다는 보도 이후 지역 시민사회는 크게 반발했었습니다. 부산시 의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서지연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공공시설을 마련 중인 상태에서 고층 아파트를 짓는 것은 특혜란 지적입니다. 건설사만 막대한 이익을 가져갈 것이 뻔하다는 입장입니다. 남구 자체에서도 용호만 침수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남구 자체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정비가 시작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용호 별빛공원과 같이 이제 공공시설들도 마련이 이미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 같은 경우에서는 이기대 문화예술공원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이라서 이제 또다시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공공의 예산과 그리고 공공의 가치를 위한 부지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이제 공동주택이 마련이 되는 것인데 특히 케이블카를 하려다 무산되자 주차장 예정 부지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또 법적으로 아파트 건축이 된다고 해도 좀 더 철저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지역이 이제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최대 용적률이 부산시 조례에 따르면 200%까지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심의를 받은 기준으로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전제를 해서 최대 249.99%, 그러니까 250%에 가깝게 지금 끌어올린 상태로 심의가 완료가 된 상황이에요. 공익적 차원의 도시 설계를 위한 지구 단위 계획이 오히려 난개발에 악용된 셈이란 설명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 악용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선 사업계획 검토 시부터 주민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 심의 등 부산시와 남구의 더 까다롭고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 북구가 관광도시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북구의 강과 산, 생태공원 등을 활용한 25가지 관광 콘텐츠를 내놨는데요. 북구 전체를 관광지로 만들어 외국인 관광객까지 끌어들인다는 계획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강서구와 양산 등의 신도시가 생겨나면서 북구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업시설도 적어 경제활동 역시 활발하지 못합니다. 북구는 관광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자연환경과 지리적 특성, 풍부한 교통자원을 활용해 북구 전체를 관광지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산업 자체가 좀 미약합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여건상 강이라든지 산이라든지 환경적인 요소, 그다음에 지리적인 교통의 요충지 이런 부분들을 관광에 접목시키지 않으면 최근 마무리된 용역에 따르면 북구를 3개 지역으로 나눠 25개 테마를 추진합니다. 도심 속 힐링파크를 조성해 맨발 걷기와 요가, 명상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만덕동 병풍사 일원에는 여행자 전망타워를 조성해 노을을 테마로 한 스토리텔링을 가미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곡동 일대에선 1년 내내 빛정원 축제를, 화명생태공원 연꽃단지 주변에는 반려동물 라운지 가든을 조성합니다. 지하화가 추진되는 구포역 일대는 철도를 숲길로 꾸밀 계획입니다.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2,100억 원,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북구는 현재도 화명생태공원에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350억 규모의 함양생태 에코파크 사업 같은 경우에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봐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사업도 뭔가 메리트가 있다라면 국가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시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구는 이번 사업을 2032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코로나 이후 대다수의 상권이 침체된 가운데 마포구는 홍대 상권을 살릴 타겟책으로 레드로드 1년, 지역을 살리다라는 레드로드 사업을 시도 중입니다. 도로를 붉게 칠해 특성을 만들고 구역마다 각각의 감성을 담은 거리를 조성했습니다. 현재 방문객 증가와 매출 신장이 일어나며 붉은 거리의 긍정적 효과로 홍대 상권이 살아나는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엽 기자입니다. 홍대를 관통하는 붉은색 길. 마포구는 코로나 이후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겠다며 호기롭게 홍대 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오래된 시설물을 철거했고 무대와 공연장, 편의시설을 추가했습니다. 불뚝 산업도 없고 스타트업 유치도 어려운 우리 마포구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관광산업 활성화만이 살 길임을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홍대 거리 특유의 감성을 더 돋보이게 하는 전광판과 야외 무대 등의 장치들은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매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사람들이 여기에는 없고 저 위쪽에만 많았었는데 이런 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밑에 있는 거리들도 알고 또 코로나가 끝나고 상권들이 더 살아날 수 있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볼거리가 많이 생기고 원래는 그냥 지나가는 길거리였는데도 그냥 중간중간 이렇게 있으니까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행인이 가방을 내려놓고 피아노 연주를 시작합니다. 여전히 홍대 앞은 거리 예술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홍대 레드로드가 첫 선을 보인 건 지난해 5월이었습니다. 경의선 철길부터 홍대거리, 당인리 발전소까지 이어지는 2km 길이의 길을 변화시킨 것. 길은 아론부터 알텐까지의 구역으로 나뉘는데 구역마다 각기 다른 특색이 있습니다. 레드로드의 시작점인 아론과 알투 구역은 음식점과 카페, 버스킹 거리로 채워져 있습니다. R3는 아담하지만 감각 있는 의류 상점과 액세서리 가게들이 줄을 이룹니다. R4는 화려한 색채를 가미한 디자인의 축제 거리입니다. R5는 지역 예술가들의 그림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로드 갤러리가, R6는 노상 주차장을 없앤 자리로 다채로운 색감의 광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매출 신장 등 상권 변화는 일어났을까? 이를 증명하는 여러 지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K-뷰티 쇼핑의 필수 코스로 꼽히는 한 업체의 경우 409%의 매출 신장률을 보였고, 한 카드사 조사 결과 10대와 20대가 주말 외식을 위해 자주 찾는 지역 1위로 홍대 일대가 꼽혔습니다. 또한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레드로드 조성 전 12.2%에서 조성 이후 9.8%로 감소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이나 한국부동산원의 임대 동향 조사 보고를 자료를 참고했을 때 레드로드 조성 전과 조성 후의 관광 소비 통계를 비교해봤을 때도 전국 평균 대비 더 상회하는 그런 관광 소비가 발생했다는 그런 데이터도 확인할 수 있었고, 상권 변화에 대한 체감은 무엇보다 상인들이 가장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홍대 소상공인 번영 회장은 레드로드 사업의 효과는 만점이라며 아론과 R2 구역의 경우 100% 이상, R3와 R4 구역은 30%에서 40% 이상의 매출 신장을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효과가 100점 만점이죠. 그거 없었으면은 여기 홍대 다 죽었어요. 1년 만에 그냥 딱 헐어버리고 너무 좋게 해놨잖아요. 그 다음에 이쪽 앞으로 올라오면서 그 레드로드 3 쪽에 웅벽 있던 거 다 털어가지고 사람들 쉼터로 만들고 현대판 기적이다. 거기는 사실 그 상인들은요, 권리금이 최소한 1억 이상씩 올랐어요. 상인들은 또 단순히 길의 색깔을 바꾸고 특정 시설을 설치한 것에 불과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거리의 의미를 재부여하고 거점화한 것에 큰 점수를 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가게 매출의 승림이 80%, 70%가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관광객들이 모이게 되는 그 계기가 넓은 광장들이 자리하고 있고 또 버스킹 공간도 있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퍼져서 외국에 홍대가 단순히
상업에만 이제 집중된 곳이 아니라 거의 365일 버스킹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레드로드 하면 이렇게 문화가 있는 곳, 이렇게 예술이 흐르는 곳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홍대만의 독자적인 생존 전략이 통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여기에 상인들의 자구적인 노력까지 더해진다면 경쟁력이 더 높아질 것이란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지역을 찾는 사람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투자 같은 것들을 자기들의 수익에 하다못해 1%만 내놓더라도 홍대 같으면은 그게 상당히 의미 있는 재원이 될 수 있거든요. 한때 부흥의 시간을 보냈지만 점차 쇠락의 길로 접어든 수많은 거리들. 홍대 거리는 90년대 명성을 이어 레드로드라는 이름으로 다시 부활의 기운을 내뿜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성엽입니다. 북구가 5년 연속 우수 독서 프로그램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전국 책 읽는 도시협의회가 주최하는 것으로 북구는 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습니다. 북구는 7월부터 11월까지 북구 지역 서점과 작은 도서관, 복지시설을 연계해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독서 캠프와 작가 초청 북콘서트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장마는 평년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높은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비로 인한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의 비 피해 대책은 어떻게 마련돼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지하차도 침수 방지책을 짚어봅니다. 김석진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폭우 때 부산 초량의 지하차도가 침수돼 3명이 숨졌습니다. 이보다 앞선 2014년 8월엔 동래구의 우장춘로 지하차도가 침수돼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폭우 때마다 발생하는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예견된 재난입니다. 이후 지자체는 비 피해 예방책을 쏟아냈습니다. 대표적인 시설이 진입 차단기입니다. 부산의 34개 지하차도 중 평면 지하차도 2곳을 빼고 전부 설치됐습니다. 갑작스런 폭우엔 진입 차단기도 무용지물일 수 있습니다. 이에 비상대피 시설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설치된 곳이 지난 2014년 2명의 생명을 앗아간 우장춘로 지하차도입니다. 터널에 물이 차오를 경우 이 핸드레일을 잡고 터널을 빠져나와서 지상으로 연결된 이 사다리를 짚고 다시 올라가 대피하면 됩니다. 터널 중심부엔 인명구조함도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비상대피로가 설치된 곳은 남구의 대남과 문현 지하차도 등 3곳뿐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체의 10%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오는 2026년까지 부산의 전 지하차도에 비상대피로를 확보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 예산에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으론 내성과 안락, 구서지하차도 등 3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하차도가 시 지자체 따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지만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모든 우리 34개 지하철에 비상대피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2년 고시를 통해 지하 공간의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 기준을 마련하고 조명이나 대피 시설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3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4년 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 기억하십니까?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각종 대책이 발표됐는데요. 실제로 얼마나 시행됐을까요? 집중호우 안전기획보도 오늘은 2번째 순서로 도심 지하차도 대책을 김한식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흙탕물이 가득 찬 지하차도에서 119 구조대원들이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집중호우 당시 초량 1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이후 지하차도 안전대책이 강화됐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초량 1 지하차도에는 비상상황 발생 시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한 차단기는 물론
안내 전광판이 설치됐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지하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전역의 지하차도는 모두 52개. 이 가운데 차량 차단 시스템이 구축된 곳은 절반이 채 안 되는 21곳입니다. 지하차도 34곳에는 저류조 같은 강제 배수 시설 설치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전국 최초로 지하차도 비상 대피로도 설치 중인데 현재 대남 지하차도 등 2곳은 설치 완료됐고 오는 2026년까지 34곳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전 각 지자체 판단에 맡겼던 차량 진입 통제 기준은 호우경보 발령 등으로 일원화했습니다. 전년도 개선 대책을 반영해서 풍수해 주요 위험 지역 중심으로 인프라를 확충하고 재해 예방 사업에 총 700억 정도를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추세입니다. 실제 지난해 여름철 강수량은 1155mm로 1년 동안 내린 비의 52%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호우주의보와 경보는 모두 33차례로 10년 평균 13회의 3배 가까이 됩니다. 이처럼 많은 양의 비가 짧은 시간에 쏟아지면 지하차도는 순식간에 침수될 수 있습니다. U자 형태의 경사로 돼 있어 물이 급격하게 모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하차도에 갇혔을 때는 신속한 대피가 중요합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해서 타이어 높이의 3분의 2 이상이 잠기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게 필요합니다. 급류가 밀려오는 반대 방향 창문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쪽 문을 열고 탈출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아직 갖추지 못한 차량 차단 시스템과 배수 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BTV 뉴스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